네. 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2023년 PBADB에서 발표된 포라라고 하는 카프카 클라우드 네이티브 이벤트 스트리밍 플랫폼 for 카프카라고 하는 논문이고요. 이 논문의 키워드는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실시간 처리, 그리고 카프카로 정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프카를 실제로 서비스하고 있는 컨플런트라고 하는 기업에서 발표한 논문입니다. 오늘 발표 순서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은 IT 리소스를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제공하고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온디맨드 서버와 같이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이점을 가지고 있고요. 개념, AWS, 가장 큰 그 클라우드 제공업체인 AWS를 대표해서 AWS의 그 용어를 좀 빌려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리전이라고 하는 것과 어베일러빌리티 존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리전은 실제로 물리적으로 독립된 데이터 센터들을 의미하고요. 뭐, 아시아 태평양에서는 서울과 도쿄 등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북미 지역도 있고, 유럽 지역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지역마다 큰 데이터 센터가 독립적으로 하나씩 있습니다. 어베일러빌리티 존 같은 경우에는 리전 내에서 분리되어 있는 독립된 데이터 센터인데요. 리전 내에 어베일러빌리티 존이 여러 개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서울하고 어떻게 해갖고 총 3개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같은 리전 내에 AG, 그러니까 어베일러빌리티 존 간에서는 고속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지연 시간이 굉장히 짧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리전을 여러 개를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국가를 건너기 때문에 지연 시간이 좀 다소 길어지게 되겠죠. 이러한 클라우드 컴퓨팅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Pay as you go가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온프레미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초기 투자 비용이 굉장히 크게 드는데,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후불제로 내가 사용한 만큼 지불하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이 굉장히 크게 감소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엘라스티시티, 그러니까 유연성이 있는데요. 필요한 만큼만 쓸 수 있고 쉽게 빠르게 확장이 가능하고, 또 안 쓰면은 또 제거를 하는 방식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어베일러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어, 로컬에다가 온프레미스 서버로 어베일러빌리티를 확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서로 다 독립된 그런 환경에다가 서버 환경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AG를 분리하고 리전을 분리하는 식으로 고가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주 등장할 용어인데 SLA, 그러니까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라고 하는데요. 다운타임, 그러니까 서비스 다운타임을 의미하는 그런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프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카프카는 이제 링크드인, 미국판 잡코리아, 약간 그런 느낌인데, 링크드인에서 개발된 실시간 데이터 처리 플랫폼이고요. 브로커와 토픽, 파티션 등 다양한 개념들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브로커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를 처리하고 저장하는 서버를 뜻하고요. 어펜드 온리 로그, 그러니까 새로운 메시지가 들어오면은 계속해서 뒤에다가 붙이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관리를 합니다. 토픽은 이 브로커에서 이제 메시지를 묶어놓은 논리적 단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하나의 브로커 내에 여러 개의 토픽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 토픽은 또 여러 개의 파티션으로 구성되는데요. 이 파티션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병렬 처리를 위해서 토픽을 분할을 해놓은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프로듀서는 이제 메시지를 생성해서 카프카의 토픽에 전송하는 주체를 의미하고, 컨슈머는 반대로 메시지를 읽어가는 주체를 의미합니다. 이 컨슈머는 또 컨슈머 그룹으로 또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건 오늘 세미나 내용과는 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주키퍼와 크래프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카프카 같은 경우에는 클러스터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개의 브로커를 묶어서 하나의 클러스터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 클러스터를 관리를 할때 각 토픽의 파티션 정보라, 토픽이 어느 브로커에 있고, 어떤 파티션은 어느 브로커에 있고, 그리고 리더 브로커는 또 어디고, 각각 클러스터에 속해 있는 브로커들의 IP 정보라든가, 아니면 프로듀서의 정보, 그리고 메시지
업앤드 온리 로그라고 하는데 그런 오프셋 정보들을 이제 관리를 해주는 웹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거를 지금까지는 주키퍼라고 하는 클라우드 코디네이션 어플리케이션을 활용을 했었는데요. 주키퍼가 병목이라는 그런 이슈가 많이 제기가 되어서 카프카 자체적으로 이런 메타데이터를 관리하는 레프트라고 하는 그런 컨센서스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하는 크래프트 모드가 있습니다. 해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보들을 관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논문에서 제시한 디자인 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어베일러빌리티와 듀러빌리티입니다.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 그러니까 SLA 99.99%로 다운타임이 1년에 분 단위로 잡히는 것이 목표라고 하고요. 스케일러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지 스케일 아웃, 엘라스티시티 같은 경우에는 카프카 같은 경우에는 워크로드에 따라 그 부하가 굉장히 크게 나눠지는데요. 워크로드에 좀 로버스트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고, 또한 스케일링 업, 스케일 다운도 또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엘라스티시티를 목표로 한다. 다음에 와중에 당연히 퍼포먼스가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개별 메시지에 대한 저지연 시간, 로우 레이턴시와 한 번에 많은 메시지를 처리할 수 있는 하이 스루풋이 보장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와중에 이제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페이 에스 유고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같은 성능을 내더라도 좀 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로우 코스트가 중요하다. 또한 이제 카프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브로커 내에 여러 개의 토픽이 있고 이 토픽에 대해서 여러 명의 프로듀서와 여러 개의 컨슈머가 접근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 멀티 테넌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또한 이제 AWS,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애저 같은 여러 개의 클라우드 벤더들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크로스 해서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멀티 클라우드에서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적화를 해야 된다라고 디자인골을 제시를 합니다. 이 논문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컨플루언트라고 하는 기업에서 작성한 논문이고요. 컨플루언트는 이제 실제 링크드인에서 카프카를 개발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따로 풀리 매니지드 카프카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어,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카프카를 굉장히 엄청나게 많이 다룬 노하우가 있고, 그거를 통해서 뭐 어떤 것들을 제시를 한다라고 하는데, 크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컨슈머 프록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 우버에서 발표한 논문에서 컨슈머 프록시가 있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은 뭐 이전 세미나 자료나 블로그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컨트롤러가 붙습니다. 브로커마다 이 컨트롤러가 붙어서 메타데이터를 관리를 해주고, 피지컬 카프카 클라우드, 그리고 로지컬 카프카 클라우드로 그러니까 실제 카프카 클라우드 피지컬한 것과 이제 로지컬한 것을 좀 나눠서 추상화를 시켜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 카프카 브로커를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이제 카프카 자체적으로 붙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티어드 스토리지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요게 단데, 네. 어, 원 폴드로 이제 3티어로 나눠서 최근에 활용된 데이터랑 그리고 비교적 그 근시일 내 그리고 오래된 데이터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오래된 데이터는 이제 그 압축해가지고 뭐 S3와 같은 그런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업로드를 해버리고요. 웜 같은 경우에는 뭐 SSD 웜과 핫 같은 경우에는 SSD에서도 뭐 좀 티어를 나눠서 뭐 어떤 거는 뭐 백업 스토리지에 나놓고 어떤 거는 액티브 스토리지에 나놓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스케일링 업 할 때, 혹은 장애 복구를 할 때 굉장히 큰 속도의 개선을 가지고 올 수 있었다라고 이제 오버뷰에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부터 이제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에다가 어떻게 이제 그 카프카를 잘 녹여들었냐, 카프카를 위해서 클라우드 인프라를 어떻게 설계했냐에 대한 설명을 쭉 하는데요. 앱스트랙션입니다. 그러니까 추상화라고 부르는데요. 어떠한 실제적인 이제 피지컬 리소스를 숨기고 간편한 인터페이스로 대체를 하는 것을 우리 흔히 앱스트랙션, 추상화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이 앱스트랙션 유닛을 컨플루언트 카프카 유닛, CKU라고 부르는데요. 이
앱스트랙션을 하게 되면은 사실 좋은 점도 있지만 조금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스케일링을 해야 될 때 어떤 지표를 가지고 스케일링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되게 됩니다. 이 중요한 지표를 이제 어떻게 그러니까 워크로드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뭐 CPU를 가지고 한다거나 메모리 사용량 혹은 디스크 사용량 등을 가지고 설계를 할 수 있을 텐데 워크로드에 따라서 이 자원 사용량이 서로 다른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때문에 피지컬한 그런 어떤 싱글 시스템의 이런 지표들을 사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제대로 이 로드 매트릭이 관측이 되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저자들은 브로커를 이제 싱글 서버 큐행 시스템, 그러니까 무작위 도착 시간과 서비스 타임을 가지는 싱글 서버 큐행 시스템으로 변환을 하여서 로드 매트릭을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산업공학이라든가 아니면 시뮬레이션을 한번 수업을 들어보신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이거를 통해 갖고 이제 이 매트릭들을 변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버 비지 타임을 기반으로 해서 브로커 로드를 산출을 한다고 하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CPU만으로 했을 때는 사실 CPU만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보면 카프카 헬스체크, 그러니까 레이턴시를 봤을 때 갑자기 레이턴시가 이렇게 크게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것들을 종합을 해가지고 잘 섞어가지고 브로커 로드를 이렇게 우상향하는 것처럼 실제로 레이턴시가 터졌을 때 마찬가지로 이 로드 퍼센트가 터지는 것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상화를 설계를 했다라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비용 최적화입니다. 사실 카프카 같은 경우에는 클러스터를 굉장히 잘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클러스터가 너무 크게 되면은 데이터를 복제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레이턴시가 길어지게 되고 브로커가 너무 적게 클러스터를 구성을 하게 되면은 로드가 몰렸을 때 클러스터가 터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요. 와중에 이제 하드웨어 스펙이 서로 다르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설계한 것과 다른 병목 현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저자들은 굉장히 다양한 이제 3사, 대표적인 그 3사에서 다양한 그 인스턴스 스펙을 가지고 벤치마크를 엄청나게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를 통해서 성능 비용을 최적화했다고 하고요. 원래는 이제 메모리 옵티마이즈드 인스턴스를 사용을 했었는데 이거를 이제 CPU 옵티마이즈 인스턴스로 변경을 하면서 레이턴시를 전체적으로 3배 가량 개선을 했다고 합니다. 카프카 자체의 그런 성능 매트릭을 이제 벤치마크를 통해서 데이터로 확보를 하고 그거를 가지고 좀 최적화시켰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외에 발생하는 코스트 같은 경우에는 크게 네트워크 코스트가 있습니다. 이제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플리케이션이 가장 큰 병목으로 주로 많이 작용을 하는데요. 특히 여기에서는 크로스 어베일러빌리티 존 레플리케이션이 주요 병목이라고 합니다. 어, 사실 같은 어베일러빌리티 존, 그러니까 어베일러빌리티 존이 같은 리전의 안에 있어서 서로 고속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같은 데이터 센터에 있는 것과 다른 데이터 센터에 있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겠죠. 때문에 이제 서로 다른 에이지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레플리케이션 할 때 큰 병목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일대 이제 하나의 트릭을 준 것이 클라이언트와 같은 어베일러빌리티 존에 이제 있는 캅카 브로커의 레플리카에서 데이터를 받을 수 있게 이제 내부적으로 코드를 살짝 변환시켜서 네트워크 코스트를 최적화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마이크로 서비스 코스트인데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서비스가 죽지 않도록 옵저버빌리티가 이제 확보가 돼야 되고 또한 얘네들이 잘 살아있도록 오디팅, 계속 관리 감독을 해야겠죠. 그리고 또 이제 사용한 만큼 빌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빌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마이크로 서비스가 여기에 붙게 됩니다. 원래 같은 경우에는 카프카 외부에다가 마이크로 서비스를 따로 두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카프카 브로커 자체에다가 그냥 아예 코드를 넣어버려서 아예 비용을 최적화시켰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제 CPU나 메모리 같은 것들을 추가로 잡아먹기는 하지만 이 카프카의 주요 병목이 디스크와 네트워크에 걸린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제 CPU 메모리를 추가로 잡아먹는 것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저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다음은 엘라스티시티입니다. 엘라스티시티는 일반적으로 이제 익스펜딩, 슈링킹, 로드 밸런싱을 의미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스테이트리스한 그런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거를 갖다가 복제를 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카프카는 이게 어려운 게 스테이트풀한 시스템입니다. 이전에 들어온 메시지들이 다음에 들어오는 메시지들에다가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이런 스테이트풀 시스템을 이제 스케일링한 게 굉장히 까다로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로드 밸런싱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로드 밸런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워크로드는 기본적으로 예측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깔고 시작을 합니다. 이 모든 인프라스트럭처 논문의 기본이 되는 그런 전제인데요. 로드 밸런싱을 수행을 할 때는 크게 두 가지를 이제 핵심 키워드로 잡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지표를 가지고 얘가 이제 로드가 몰렸다라고 판단을 할 것이냐. 두 번째는 얼마나 자주 이거를 검사를 해갖고 얼마나 자주 스케일링 업다운을 할 것이냐. 이 두 가지가 큰, 주제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저자들은 셀프 밸런싱 클러스터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구현을 했다고 합니다. 이 셀프 밸런싱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서 이제 크루즈 컨트롤을 통해서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 크루즈 컨트롤은 뭐냐면은, 이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하는 겁니다. 뭐, 어떤 스파이크가 탁 넘어버린다고 해서, 넘어버리면은 이거를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스무딩하는, 그런 스무딩하는 식으로 하는 건데요. 굉장히 당연한 말인데 뭔가 좀 있어 보이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사용자가 우선순위를 지정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매트릭을 여러 개를 던져주고, 뭐 CPU로 할 것이냐, 네트워크 IO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뭐 디스크로 할 것이냐, 메모리로 할 것이냐, 이거를 사용자에게 설정을 할 수 있도록 정해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용자가 지정해준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 지표들을 우선적으로 스무딩 할 수 있는 식으로 로드 밸런싱을 수행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또 휴리스틱이 좀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자세하게 설명을 하진 않지만 특정 브로커의 특정 레플리카에 데이터가 몰려있는 경우 때문에 이 레플리카에 요청이 쏠리게 되는 경우에는 네트워크가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 네트워크 IO와 이제 이 해당 레플리카의 리퀘스트가, 전체 리퀘스트 중에서 이 레플리카의 리퀘스트가 얼마나 들어오는지를 말하는 그 리퀘스트 레이트 등으로 이제 좀 휴리스틱하게 조정을 하도록 이제 코드를 짜놨다고 합니다. 이거를 기반으로 이제 익스펜딩 슈링킹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슈링킹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정리를 하는 거, 비용 최저화 때문에 정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익스펜딩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익스펜딩 할 때는 스피드가 핵심이죠. 얼마나 빠르게 익스펜딩을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때문에 이제 이걸 할 때 전체 이제 들어오는 리퀘스트의 로드에서 각 레플리카들, 수많은 레플리카가 있겠죠. 각 레플리카들이 차지하는 부분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티어드 스토리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티어드 스토리지에 최근에 들어온 데이터들, 핫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위주로 복제를 해서 빠르게 익스펜딩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문에 이제, 요거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펙티브하게 로드 밸런싱을, 왜냐하면 여기가 전체적으로 이 폭이 넓으면 안 되거든요. 아래쪽으로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레이턴시가 이렇게 크게 벌어져 있는데 이거를 적용을 함으로써 이전에는 이렇게까지 차이 나던 거를 로드 밸런싱을 해서 이렇게 차이가 얼마 안 나게 아래쪽으로 높일 수가 있었다라고 저자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다음은 옵저버빌리티입니다. 오늘 설명할 양이 좀 많은데요. 이 논문을 보면은 이 옵저버빌리티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때문인 것 서비스로 카프카를 서비스로 제공하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옵저버빌리티는 헬스테크를 위해서 활용한 그런 옵저버빌리티가 하나가 있고, 플리드 와이드 트렌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얼마나 이 지표들이 어떻게 변화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개선점을 찾아내기 위한
두 가지 옵저버빌리티를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좀 더 실시간에 가깝고 하나는 조금 더 롱텀에 가깝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클라이언트 센트릭 엔드 투엔드 매트릭입니다. 사실 서버 사이드에서 측정할 경우에는 레이턴시와 같은 중요 지표들이 부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저자들은 브로커 자체, 그러니까 서버 사이드에다가 주는 게 아니라 외부에다가 별도로 이 매트릭을, 헬스체크 에이전트를 주어서 주기적으로 확인을 한다고 하는데요. 요걸 어떻게 체크를 하느냐. 1분마다 이제 헬스체크 에이전트가 프로듀스, 메시지를 발행하고 메시지를 소비하는 그 행위를 이제 1분마다 100회를 수행을 한다고 합니다. 어베일러빌리티는 성공 횟수를 가지고 측정을 하고, 이제 P99 레이턴시, 그러니까 99% 테일 레이턴시 같은 경우에는 성공한 리퀘스트에 대해서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SLO는 이 레이턴시 중에서 가장 긴 레이턴시를 골라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데일리로 산정을 하고요. 이 데일리 산정을 한 것을 가지고 이제 P99를 계산을 해서 위클리 레이턴시를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또 P50, P90, P99를 가지고 플리와이드 레이턴시를 계산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좀 옵저버빌리티를 개선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은 이제 옵저버빌리티와 위에 있는 그 뭐 로드 밸런싱과 연계가 되는 내용인데요. 오토메이티드 미티게이션입니다. 어떤 특정 지표가 터지게 되는 경우, 혹은 네트워크가 다운되거나 디스크가 터지거나 아니면 브로커가 죽어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를 이제 자동으로 복구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기능을 말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네트워크 어너벨러빌리티입니다. 네트워크가 죽어버렸을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옵저버빌리티에서 사용을 했던 이 클라이언트 센트릭 엔드투엔드 매트릭을 기반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네트워크가 죽어버리는 것을 뭐 레이턴시라든가 뭐 스루풋 같은 특히 레이턴시를 가지고 이제 관찰을 하여서 얘가 이제 네트워크가 죽었다 안 죽었다를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스토리지 디그레데이션입니다. 어, 이거는 주로 인싱크 레플리카로 인해 발생하는데요. 인싱크 레플리카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가 들어오는 경우, 그러니까 브로커가 메시지를 수신하는 경우에는 듀러빌리티를 위해서 여러 개의 그 백업 스토리지에다가 즉시 백업을 합니다. 실시간 백업을 해놓는 거를 이제 인싱크 레플리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시지가 들어올 때마다 빠르게 바로 이제 듀플리케이션을 하는 듀플리케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크게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싱글 레플리카가 뭐 한 세 개 정도 서로 다른 브로커에 나눠서 설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뭐 세 개 중에서 뭐 두 개는 뭐 1초 만에 처리가 되는데 뭐 하나가 뭐 1분 만에 처리가 되고, 이러면은 이 병목인 브로커의 레이턴시가 종속이 되게 됩니다. 이때까지 이제 그 리퀘스트에 대한 석세스를 반환하지 않기 때문에 요런 거가 문제가 된다. 그래서 요거를 좀 해결하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디그레이데이션 디텍터를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네트워크는 이제 외부의 헬스 체크 에이전트에서 네트워크 스레드를 별도로 운영을 해서 브로커마다 레이턴시를 이제 모니터링하고, 레이턴시가 증가하게 될 경우 해당 브로커가 리더인 파티션을 변경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카프카 브로커에서는 리더 파티션을 가지고 있는 그 브로커에, 그 해당 파티션에 대한 요청을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제 하나의 브로커에 너무 많은 리더 파티션이 쏠려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이 해당 브로커의 성능이 크게 감소를 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모니터링을 해서 요거를 이렇게 잘 분배를 하겠다. 리더 파티션을 변경을 함으로써. 뭐,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한다고 하고요. 디스크 또한 마찬가지로 스토리지 헬스 매니저 스레드를 따로 두어서 이 레이턴시를 감시를 하고, 이제 뭐, 네트워크와 동일하게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제 요 미티게이션을 실제로 적용을 했을 때,
한 달 동안 관찰을 했었을 때 주요 3사에서 총 12건의 하드웨어 디그레이데이션이 발생을 했다고 하고요. 이거를 통해서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를 이제 99.95%에서 99.99%로 개선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데이터 듀러빌리티입니다. 듀러빌리티 이슈 같은 경우에는 요 테이블에 있는 요 내용들 때문에 크게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메타데이터가 충돌하거나 뭐 스토리지가 뭐 깨지거나 컨피규레이션 설정 업데이트하는 중에 뭔가 버그가 발생하거나 어, 로고 오프셋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레이스 컨디션이 발생하거나 하는 경우에서 이제 듀러빌리티 이슈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레플리케이션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클러스터를 서로 다른 두 개의 클러스터를 링킹을 하여서 모든 메타데이터만 서로 복제를 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요게 뭐 A 클러스터와 B 클러스터를 연결을 했었을 때 뭐 A 클러스터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클러스터로 오는 이 모든 그 리퀘스트를 프록시단에서 B로 변경을 하게끔 이제 포인터를 변경을 함으로써 빠른 이제 리커버리가 가능하다고 하고요. 듀러빌리티 위해서는 당연히 백업과 리스토어가 필수적인데 이제 티어드 스토리지를 통해서 백업을 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티어드 스토리지에다가 백업을 하게 된 경우에는 뭐 빠른 백업이 가능하게 되겠죠. 네, 그런 장점이 있고 여기에서 이제 데이터를 복구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데이터를 복구를 해주는 거는 프리픽스, 그러니까 S3 콜드 데이터로 분류가 되어서 아예 오래된 데이터로, 그러니까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저장이 된 그런 데이터만 복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서픽스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 머신 자체만 있고, 복제가 제대로 안 되어 있거나 백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최신 데이터는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어, 때문에 뭐 데이터가 날라갔더라도 뭐 예전 데이터면 복구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저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데이터 듀러빌리티와 연관되는 것이 어딧 인프라스트럭처입니다. 예전에 진윤태 학생이 한번 발표한 적이 있었던 넷플릭스의 카오스 몽키 논문이 있었는데요. 자체적으로 이제 그 이슈들을 만들어서 뭐 모니터링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오디시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간에 문제를 디텍션을 하고 그 문제들을 이제 추적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제 오디트 인프라스트럭처를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뭐 컨시스턴시와 관련된 그런 메타데이터 변경이 관련된 경우 그런 것들은 이제 토픽에다가 로깅, 카프카의 별도의 그 메타데이터 브로커를 운영을 하여서 여기에다가 그 컨시스턴시가 변경되거나 어떤 이슈가 생기면은 다 여기에다가 로깅을 해두고 데일리로 이제 배치 잡을 해서 여기 있는 이 로그들을 데일리로 처리를 해서 뭐 관련돼서 뭐 컨시스턴시 레벨이 뭐 위험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아니면 뭐 어떤 요구가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뭐 어디에서 뭐 로그에서 깨짐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깨짐으로 의심되는 현상이 뭐 모니터링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알람을 생성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뭐 좀 빠르게 데이터들을 복구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업그레이드인데요. 어, 당연히 안전하게 이제 버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겠죠. 터프가 같은 경우에는 특히 보안 이슈라든가 성능적인 이슈들을 계속해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그 카프카 크래프트 모드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베타지만 이 코드를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함으로써 성능을 계속해서 개선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저희가 뭐 일반적으로 온라인 게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기 점검을 통해서 목요일 오전 12시부터 오전 6시부터 뭐 12시까지는 정기 점검 시간이라서 서비스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어베일러빌리티 존 단위로 묶어가지고 이제 요 안에서 롤링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클러스터 안에서 일부 브로커들을 나눠가지고 번갈아 가서 업그레이드를 함으로써 다운타임을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최신 코드를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한 번에 업그레이드하는 수를 제한을 함으로써 이제 안정성을 제공을 한다고 하고요. 또한 별도의 옵션을 두어서
뭐 클러스터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한 번에 업그레이드를 하기도 하고, 뭐 매우 큰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에이지 자체를 통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식으로 뭐 패러럴 업그레이드를 수행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잦은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뭐 소스 코드의 보안 취약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완을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카프카를 위해서 클라우드 인프라를 어떻게 설정을 했냐, 어떻게 이제 설계를 했냐에 관한 내용이고, 다음부터 이제 멀티 테넌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멀티 테넌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용 최적화를 위해서 하나의 피지컬 카프카 클러스터 내에 여러 고객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설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때 이제 중요한 점은 아이솔레이션입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의 아이솔레이션과 유사한 개념인데요. 서로 다른 유저들이 접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서로 다른 유저들은 서로 다른 유저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중요한데 데이터가 서로 섞이면 안 되겠죠. 뭐 퍼포먼스가 뭐 어떤 하나 때문에 뭐 떨어지거나 이런 것도 당연히 안 될 거고요. 때문에 이 아이솔레이션을 하는 단위는 또 로지컬 클러스터라고 하는 별도의 그 아이솔레이션 유닛을 뭐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의 피지컬 클러스터는 이제 여러 개의 로지컬 클러스터로 구성을 할 수도 있고, 뭐 데디케이트 클러스터라고 해서 단일 로지컬 클러스터로 뭐 피지컬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API 키를 통해서 그 유저마다 서로 다른 데이터에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 아이솔레이션을 구현을 했다고 하고요. 또한 카프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네임스페이스 단위의 격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퍼포먼스 같은 브로커에 있는 경우에는 뭐 서로 데이터가 섞이거나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인터셉터라고 하는 별도의 그 유닛을 운영을 합니다. 때문에 이제 이 사용자가 요청을 하게 되면은 이 인터셉터를 통해서 이 API 키와 로지컬 클러스터 아이디어를 이제 추출을 하고 이제 그 해당하는 카프카 클러스터에다가 전달을 하고 처리를 한 다음에 반환을 할 때는 이제 그 로지컬 클러스터 아이디를 또 떼낸 다음에 이제 반환을 하는 식으로 뭐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아이솔레이션을 구현을 했다라고 하고요. 데이터 아이솔레이션을 구현을 했다라고 하고요. 퍼포먼스 아이솔레이션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하게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어, 쿼터를 좀 할당을 했다고 하는데요. 사용자 단위로 이제 퍼포먼스 쿼터를 할당을 해서 뭐 오버 서브스크라이브드 브로커를 관리를 하고 워크로드가 변화되는 것에 대응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백프레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일정 이상의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은 뭐 이상 내가 데이터를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딱 멈춰버리는 것을 뭐 백프레셔라고도 하는데요. 백프레셔와 이 오토 튜닝 같은 경우에는 특정 피지컬 카프카 클러스터의 데이터가 어, 로드가 몰리는 경우, 부하가 몰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클러스터 단위로 처리를 한 것이 아니라 브로커 단위로 제약을 두고 제한에 가까워지면은 이제 말씀드렸던 그 백프레셔를 통해서 데이터 요청을 제한을 하는 방식으로 구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요게 보면은 이게 쿼터 컨트롤러가 코디네이터가 요거를 이렇게 관리를 한다고 하네요. 다이나믹 쿼터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쿼터가 좀 변동적이게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요. 기존에 이제 스태틱하게 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워크로드 시프트에 효율적으로 대처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제 코디네이터를 통해서 각종 지표를 주기적으로 어, 모니터링해서 지표를 수집을 해서 정리를 해서 브로커별로 이제 쿼터를 이제 계속 연산을 해서 할당을 한다고 합니다. 요 방식은 이제 사실 워크로드 플럭추에이션에 굉장히 민감하게 되는데요. 어떤 순간에 뭐 어떤 요청이 갑자기 팡 터져버려가지고 이런 경우에도 갑자기 트리거가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로드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병목이 생기게 되겠죠. 퍼포먼스가 저하가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클러스터의 전체 사용량을 이제 그 각 사용자별 쿼타와 이렇게 비교를 하여서 일정 수준 이상이 될 때까지 이 그러니까 이 퍼포먼스 제한을 걸지 않고 있다가 전체 클러스터에서 딱 봤을 때, 요 정도 사용하면 이제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싶을 때 이제 스로틀링을 걸어서 전체적으로 백프레셔 작업을 수행을 하고 로드 밸런싱을 하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스케일러빌리티입니다. 기존 카프카 같은 경우에는 전체 파티션을 복제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 사용자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사실 파티션보다가 조금 더 다 작은 데이터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이제 파티션 단위로 복제를 하게 되면은 불필요하게 이제 공존하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의 브로커 내에 여러 테넌트가 너무 불필요하게 공존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파티션 단위로 복제를 하게 되면은 이 파티션 속에 속해 있는 여러 명의 이제 그 사용자들이 이제 한 번에 서비스가 죽어버리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때문에 이제 그 단위를 조금 더 작게 나눴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브로커들을 부분 집합으로 한다고 하는데요. 전체 클러스터 안에 브로커가 여러 개가 속해 있고 그 브로커들을 셀이라고 하는 단위로 또 작게 작게 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셀로 이렇게 묶음으로써 브로커 안에서 데이터를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다고 하고요. 셀의 브로커 수 같은 경우에는 셀을 구성을 하는 브로커 수를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너무 작으면은 말씀드렸던 대로 처리량에 제한이 생기고 너무 크면은 관리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 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브로커를 여러 개를 묶어서 이제 활용을 하기 때문에 뭐 레플리카 카운트라든가 브로커 로드 매트릭 그리고 밴드위스 유틸라이제이션 그러니까 네트워크 사용량이죠. 이런 것들 중에서 최대값을 이제 셀 로드 매트릭으로 활용을 해서 이 셀의 로드가 너무 몰리는 경우에는 뭐 좀 셀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아니면 뭐 로드 밸런싱을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이제 로드를 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셀이 있을 때 이제 새로운 신규 테넌트가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가장 부하가 낮은 셀에다가 테넌트를 배치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셀 단위로 관리를 하게 되면서 모듈식으로 이제 확장을 할 수가 있고 관리가 용이해지면서 자원 효율성 또한 향상이 됐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벤치마크를 실제로 구성을 했는데요. 24개의 브로커를 이제 6개의 셀로 묶고 이제 4명의 이제 멀티 사용자를 두고 2개의 토픽에 24개 파티션 또한 2개의 토픽에 240개 파티션으로 나눠서 이제 구성을 했을 때 클러스터 로드가 전체적으로 73%에서 53%로 셀 단위로 묶었을 때 조금 더 로드가 효율적으로 분배가 잘 됐다라고 이제 저자들이 실험 결과를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자들이 이제 주장을 한 내용이고요. 논문을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게 되면은, 이 카프카라고 하는 기술은 사실, 요즘 IT 서비스에서 카프카를 빼놓을 수가 없죠. 실시간 처리에서는. 그러한 카프카를 이제 클라우드에 네이티브하게 잘 적용을 했다. 잘 구성을 했고, 잘 설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논문의 가장 큰 공헌이 되었고요. 그 이외에는 뭐, 매트릭들을 이제 뭐 각종 모니터링이라든가 스케일링 업다운을 위한 각종 지표들을 잘 선언을 했고 그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로드 밸런싱도 잘 수행을 한다. 또한 이제 그 비용 최적화를 위해서 하나의 브로커 내에서 하나의 이제 피지컬 카프카 클러스터 안에 여러 개의 이제 유저들을 어떻게 잘 아이솔레이션을 했느냐 그런 것도 굉장히 볼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실제로 서비스의 이제 SLA를 개선을 할 수가 있었고, 이 여러 가지 이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본인들의 그 노하우라든가 뭐 어떤 특정한 발견점 그런 것들을 이제 잘 공유를 해줬다. 그래서 서비스의 빌딩 블록들을 잘 공유를 해줬다라고 하는 게 이 논문의 공헌이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기업에서 공개한 논문이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광고 효과도 어느 정도 바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논문이 지금 풀페이퍼로 12페이지짜리인데 피규어가 거의 없습니다. 이제 줄글로 꽉꽉 찬 교과서를 보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카프카 운영에 관련된 그런 노하우들을 좀 많이 볼 수 있는 재밌는 논문이었습니다. 이상 세미나 발표 마치도록 하겠고,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